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을 멈췄습니다. 물과 소금만 먹는 최고 수준의 단식을 하던 장 대표는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돼 산소 발생기까지 착용했는데도 의료진의 만류를 뿌리쳤었죠. 그런데 국회 본청을 10년 만에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유는 받아들였습니다. 장 대표가 단식 투쟁에 나섰던 이유는 민주당 공천 헌금과 통일교 유착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관철이었습니다. 목표 달성에는 사실상 실패했지만 단식 기간 동안 당 지도부와 거리를 뒀던 인사들까지 찾아오면서 모처럼 단합된 모습을 보인 게 성과라면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몸을 추스르고 나면 냉엄한 현실에 맞닥뜨립니다. 어떤 일들이 장 대표 앞에 펼쳐질 건지 오늘 첫 소식 김창섭 기자가 전합니다. 텐트에서 나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휠체어에 실려 옮겨집니다. 구급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환자 이송용 장비에 몸을 옮긴 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장 대표는 더 큰 싸움을 위해 단식을 멈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장 대표의 단식 중단은 8일 만인데 오늘은 의식이 흐려질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언제든지 심정지 가능성과 내 손상의 위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위의 만류에도 단식을 계속하겠다던 장 대표를 멈춰 세운 건 3년 8개월 만에 국회를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대구에서 출발한 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훗날을 위해 멈춰달라고 설득했고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여권을 향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 이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가 병원으로 출발한 뒤 국민의힘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장 대표 단식을 YS의 민주화 요구 단식과 비교하며 대여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장 대표가 8일간의 단식을 통해 보수 결집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제는 다음 주 예정된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당면 과제가 됐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했던 8일 동안 장 대표를 찾아온 청와대나 여당 인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단식을 조롱했고 홍익표 정무수석은 오늘 야당을 찾았지만 장 대표는 이미 병원으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여야 관계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이 업무 사흘째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를 찾았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쌍특검 수용을 재차 강조했지만 홍 수석은 원론적 답변을 했습니다. 정치 혁신 또는 공천 혁명 그리고 자정 운동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먼저 좀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5시간여 차로 장동혁 대표와의 만남이 불발되며 단식 투쟁 기간 찾아온 청와대와 여당 인사는 단 한 명도 없게 됐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한번 방문할 것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단식 투정, 단식쇼에 어안이 벙벙하다며 평가절하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의 특검 요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하자고 말은 하는데 이런저런 꼬투리를 붙여가지고 협상 자체를 계속 지연시키는 거예요. 이 대통령은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도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 해병대원 특검 수용 등을 요구하며 8차례나 영수회담을 제안했었습니다. 본인이 야당일 때는 영수회담하는 게 옳은 것이고 지금 대통령 되니까 나 몰라라. 국민의힘은 장 대표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단일 대우로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오늘 여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불쑥 꺼낸 합당 카드로 온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정 대표가 조국 혁신당을 향해 6월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며 합당을 전격 제안한 건데요.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현역 의원 30명 가까이가 공개 반발할 정도였습니다. 먼저 전정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주재하는 정책조정회의가 한창이던 시각 정청래 대표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정 공지 12분 만에 긴급 발표에서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에 전격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대표는 비공개 회의를 소집해 지도부에게만 합당 구상을 밝혔는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대표의 정치적 결단의 영역에 해당하고 합의로 결단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에게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두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를 거수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이현주 최고위원은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며 재신임을 묻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당내에선 코스피 5천을 달성한 날 찬물을 끼얹었다. 당의 운명을 깜짝쇼로 진행할 수는 없다는 등 30명 가까운 현역 의원들이 공개 반발했습니다.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저렇게 한 거는 절차적으로 봤을 때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합당 제안을 받은 조국 대표는 당원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정 대표는 전당원 투표 등을 거치겠다는 입장이지만 1인 1표제에 이어 또 공감대 없이 밀어붙인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청와대도 당황스러운 듯 했습니다.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가 사후 통보를 받았다고 입장을 다시 설명했는데 청와대와 공유했다는 정 대표 발언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검찰 개혁을 두고 당 강경파와는 다른 목소리를 연이틀 냈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대해 청와대는 사전 논의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이기 때문에 논의를 지켜보고 있고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거는 없습니다. 2시간여 뒤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춘추관을 찾아 정 대표로부터 발표 전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제 오후 정 대표가 조국 대표에게 입장을 전한 이후라고 설명했는데 협의가 아닌 사후 통보임을 강조하며 당무 개입 논란을 피하려 한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긴 하다고 했습니다. 조국당은 무슨 색깔이에요? 저희 좀 짙은 파란색입니다. 민주당보다 더 짙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그동안 합당에 대한 공감대는 있어 왔다면서도 왜 오늘 이런 발표가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다며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습니다. 최소한 시점에 대해 당청 간 협의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 대표가 당내에 청와대와 공유했다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다며 왜 자꾸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검찰 보안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가 반대하는 검찰 재편 정부안에 재차 힘을 실은 건데 합당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더 부정적인 조국혁신당과의 노선 정리라는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조국 대표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면서부터 민주당과의 합당이 거론되긴 했지만 오늘 합당 제안은 시점이나 방식, 전격적이어서 당내 반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 대표 의사결정 자체에 대한 반발도 처음은 아닌데요.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당청 관계는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정 대표가 정말 지도부와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진짜 없었다고 합니다. 최고위원들에게 긴급 최고위 소집이 통보된 건 어젯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안건도 알리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 9시 30분쯤에 비공개 최고위에서 정 대표가 곧 합당 제안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 통보했다고 합니다. 당내에서 합당 찬반을 떠나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가 무너졌다, 이런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근데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이걸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원이 주인이라는데 당 대표가 마구 던져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좀 쏟아지는 것 같던데요. 네, 민주당은 이른바 이 조국의 강에 빠져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죠. 네네. 당내에서는 오히려 중도층 이탈 그리고 보수층 결집 같은 역효과가 날 거다, 이런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일부 의원들에게 지금 통합에 반대하는 당원들의 문자 폭탄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 수렴 절차를 예고했지만 반발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1인 1표제 추진 역시 지도부와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 이런 비판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 반감을 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입니까? 아무래도 정 대표가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을 살펴보면 의원들에게 지방선거에 도움되는 일만 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6.3 지방선거 득실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각 당에서는 이미 예비 후보자 검증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의 합당을 위해서는 지금쯤에는 꺼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듯 합니다. 문제는 각 지역에서 예비 주자들이 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네. 최대 친명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출마를 준비한 우리 후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지도부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지축을 흔들고 있다, 이런 비판 성명 내기도 했습니다. 네. 현역 의원 입장에서도 조국 대표를 포함한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모두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예. 차기 이제 지역구 배분을 감안하면 마냥 달가운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비례대표들은 지역구를 하려고 할 테니까요. 예. 자, 국민의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긴 했어요. 성과라면 뭐 당내 결집은 좀 이뤘다, 이런 겁니까? 네, 일단 이 계엄 사과 그리고 절연 등의 문제로 이 당 지도부와 각을 세워왔던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동혁 대표를 찾아서 단식 취지 공감을 표했습니다. 쇄신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단식 지지를 결의했는데 여기에는 안철수 의원 그리고 일부 친한계 의원들도 속해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들께서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한 만큼 이런 단합이란 소기의 성과는 거둔 셈입니다. 다만 단식의 목적이었던 특검법을 비롯해서 여권의 반응을 얻지 못한 부분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네, 물과 소금 이거 아주 초강도의 단식이라 그러더라고요. 건강이 좀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리긴 할 텐데 당장 다음 주에 당에 또 현안이 있습니다. 네, 일단 26일 최고위,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향후 당의 행로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윤리위가 의결한 제명 결정을 유지할 경우에 사그라들었던 당내 반발 커질 수 있는데 보수 결집이란 단식 성과가 덮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는 연초 계엄 사과에 이어서 쇄신안 발표 등 중도 확장에 나설 계획이었는데 당초 계획이 다소 늦춰진 상황이라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습니다. 네, 여야 대표 모두 지방선거에 이제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성과에 따라 이 거취도 결론이 나겠죠.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내일 열립니다. 이 후보자 측이 일부 자료를 뒤늦게 제출하면서 성사된 건데 자료를 낼 때마다 의혹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후보자 아들들의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세 아들 모두 초등학생 시절인 2000년대 초반 미국과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시 국외 유학 규정은 부모가 모두 함께 거주해야만 합법적인 유학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본인은 실직 상태고 교수인 배우자는 안식년이어서 아이들과 함께 거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남과 차남이 2002년 가을 학기부터 약 2년 가까이 미국 초등학교를 다닌 기간 이 후보자의 출입국 기록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수차례 출입국 기록이 있지만 한국에 있던 기간이 11달이나 됩니다. 또 이 후보자는 2002년 말엔 대선 후보 정책특보를 맡았고 2004년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배우자가 선거 사무실에 상주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3남의 경우 2008년 8월부터 1년 동안 캐나다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당시 이 후보자는 의정활동 중이었고 배우자도 안식년이 끝나 대학에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같이 거주하지 않으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앞서 낙마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딸의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오늘 일부 자료를 제출하자 여야는 내일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는데 이 후보자 측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혜훈 후보자가 국가 예산 증액을 좌우하는 국회 예결위 간사 시절 작성했던 자필 메모를 TV조선이 확보했는데요.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병무청 예산 증액안이 적힌 문서에 꼭이라는 메모를 남긴 건데 이 중에 실제 증액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이 후보자의 셋째 아들은 집 근처에서 공익근무를 시작했는데 배정 권한이 병무청에 있습니다. 이걸 어찌 봐야 할지요. 이태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9년 병무청 증액 예산 자료입니다. 예산 심사 중이던 2018년 12월 촬영된 걸로 추정되는데 제목 아래 공백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의 자필로 1, 2번 꼭이란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해당 두 항목엔 이 후보자가 동그라미를 치고 추가 설명을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 국회 제3당인 바른미래당 소속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가 메모한 항목 가운데 1번인 노후 PC 교체 사업은 정부안보다 4억 원가량 증액된 상임위안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이 후보자의 셋째 아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됐고 이전까지 한 번도 사회복무요원을 받은 적 없었던 이 후보자 지역군의 경찰서에서 근무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정 권한은 병무청이 갖고 있는데 야당이 요구한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 등 관련 자료는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병무청의 노후 PC 교체 사업 같은 거에 꼭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예산 확보를 대가로 자녀에게 맞춤형 공익근무지를 선물했던 것 아닌가? TV조선이 확보한 이 후보자의 또 다른 메모엔 사회복무요원 모집 시기와 선정 방식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근무지 배치는 예산 심사 석 달 전에 확정됐고 해당 경찰서 복무는 국가 시책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5천을 돌파하면서 꿈의 5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증시가 문을 연 지 70년, 코스피 지수가 도입된 지 46년 만에 대기록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정영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어제 4,900선에 턱걸이했던 코스피는 개장 1분 만에 5,000선을 뚫었습니다. 1980년 코스피 지수가 100으로 시작한 지 46년 만에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5,000 고지를 넘어선 겁니다. 밤사이 트럼프가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관세를 부과하진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은 영향이 컸습니다. I won't do that because people thought I would use force. I don't have to use. 오후 들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4,950선의 장을 마감했지만 진정한 5천 시대는 시간 문제란 분석입니다. AI 테마에 대한 투자 자체가 이제 원체 강하고 그에 따라서 매출 증가, 이익 증가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주가도 훨씬 더 빠르게 오르고 레벨도 많이 높아졌다. 계엄 사태 직후 2,300선까지 추락했던 코스피는 1년 새 파죽지세로 올랐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월 4,000선을 넘어섰고 다시 석 달 만에 5,000이라는 새 장을 열었습니다. AI 초호황에 정부의 증시 부양책도 주요했습니다. 배당 분리가세나 상법 개정이나 이런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어 있는 부분은 다만 반도체와 로봇 등 주도주만 오르는 증시 양극화에 실물 경기와의 괴리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증시가 이렇게 달아오르면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야 하나 고민하실 겁니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은행 적금을 깨거나 코인을 팔아 앞다퉈 증시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이른바 포모 심리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투도 사상 최고치라는데 주식 투자 본인 책임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을 아파트 등 부동산에 묶어뒀던 40대 A씨. 최근에서야 증권 계좌를 열고 여유자금 1,0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세금이나 규제가 가해지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참 돈을 벌기가 힘들더라고요. 다들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도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 올해 단 하루를 빼고 연일 이어진 상승장에 이곳 증권사 영업장은 투자기를 엿보는 고객들로 분주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증가하는 거는 총통화 증가율이 넘어설 수 없다.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자산을 늘려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은행 요구불 예금은 새해 들어 보름 만에 50조 원 넘게 빠져나간 반면 증시 대기자금인 예탁금은 반년 만에 30조 원이 늘면서 96조 원을 넘겼습니다. 활동 계좌 수도 1억 개에 육박하며 2007년 통계 직배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묵혀놨던 돈을 적금으로 묶어놨었는데 만족할 만한 이자 수익은 없었고 계좌 좀 신선 중입니다. 문제는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이른바 비투도 덩달아 뛰면서 처음으로 29조 원을 넘었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갈 경우 폭락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비투는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했지만 아직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간신히 1%를 기록했고 4분기는 역성장을 보이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과 전망,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경제가 1% 성장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주요 경제 지표인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1%만 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반토막 수준이고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낮죠. 1.8%로 추정되는 잠재 성장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1998년 외환 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초대형 충격이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면 GDP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저치입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는 5천을 돌파했잖아요.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반도체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성장률 1% 중 0.9%포인트가 반도체 수출 때문이었습니다. 경제 성장의 90%를 반도체 부문이 차지한 건데 반도체 수출이 없었다면 성장률은 크게 떨어졌을 거란 분석입니다. 건설 경기 부진도 한몫했습니다. 건설 투자 성장률이 마이너스 9.9%를 기록하면서 1998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냈습니다. 투자와 수출이 동반 위축되면서 지난해 4분기엔 결국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건설 투자가 성장률을 엄청나게 깎아먹은 그런 영향이 반도체 수출 경기만 좋았던 거라 수출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K자 진행이라고 하는 거죠. 양극화가 상당히 오랫동안 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 쏠림 현상은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상승 기여도를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38%, SK하이닉스 20%입니다. 두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거죠. 또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로 주목받은 현대차도 이번 코스피 5천 돌파의 주역으로 꼽힙니다. 반도체주가 끌고 로봇주가 밀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역설적으로 이런 대형주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수록 국내 기업 경쟁력은 떨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등 우리 전통적인 주력 업종 분야들이 다수 좀 부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극화 현상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이런 양극화에도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은 저평가돼 있다. 객관적 지표상 명확하다. 그거는. 보통 한 절반에 가깝게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PER이 낮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PER이란 주가와 주당 순이익을 비교하는 시장가치 비율로 낮으면 주가가 저평가, 높으면 고평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했을 때 아직 올라갈 여력이 더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대형 반도체 기업의 실적 독주가 코스피 불기둥의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현재 과열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5천이나 숫자에 우리가 너무 환호할 게 아니라 이 경제의 펀더멘탈부터 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만 고지까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는데 다음 주에도 추위가 썩 풀리진 않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한낮에도 영하 6도의 날씨에 청계천 인적이 끊겼습니다. 폭포의 물줄기는 얼어붙어 고드름으로 변했고 물방울 파편은 굳은 채 벽에 붙어 있습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며 청계천 곳곳에도 얼음이 얼었습니다. 가장 두꺼운 옷을 꺼내 입어도 한기를 막긴 부족합니다. 원래는 코트를 그래도 잘 입고 다녔는데 그래도 너무 추워지다 보니까 이제 패딩 같은 거 계속 찾아서. 외출도 엄두가 잘 나질 않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저녁에 나갔다 왔는데 귀가 너무 시려워가지고 오늘은 장갑이랑 좀 따뜻하게 해서 나왔습니다. 바깥 찬 공기에 노출된 야외 재래시장에서 추위를 녹여주는 건 난로에서 나오는 온기가 유일합니다. 안 입고는 할 수가 없어. 너무 추워. 서울이 영하 13.1도로 올겨울 최저기온을 보였고 대관령 영하 18.7도, 대전 영하 12도 등 최강 한파가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북풍이 계속 불어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에도 대체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유지되겠습니다. 바다 위 눈구름도 계속 유입돼 서해상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추위 속 눈 소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최강 한파는 바닷물까지 얼렸습니다. 배가 나아갈 수 없으니 덩달아 조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민들은 속이 타들어가겠죠. 아라뱃길엔 얼음을 깨는 작업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서해와 한강이 만나는 경인 아라뱃길이 꽁꽁 얼었습니다. 배 한 척이 얼음을 깨며 앞으로 나갑니다. 배 옆으로는 부서진 얼음 조각이 둥둥 떠다닙니다. 화물선 운항을 위해 얼음을 깨는 파빙선이 긴급 투입된 겁니다. 이 한파가 지속돼서 뱃길에 결빙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선박이 통항할 때 안정상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드넓은 갯벌이 하얀 얼음판으로 변했습니다. 어선들은 얼음덩어리에 둘러싸여 발이 묶였습니다. 밀물때 들어온 바닷물이 썰물에 빠져나갈 새도 없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굴과 감태가 제철을 맞았지만 조업을 나갈 수 없게 된 어민들은 애가 탑니다. 감태가 이제 그 얼음이랑 같이 얼면서 물이 들어오면 얼음이 뜰 거 아니에요? 그때 같이 물고 나가는 거지 이제. 떠내려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일 한파가 이어지자 어제부터 바다와 갯벌이 얼어붙었는데 당분간 강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언제 조업을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14일부터 서산 가로림만과 인천 앞바다 등 서해와 남해 일부 연안에 내려진 저수온주의보도 이번 한파로 길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은 김 의원 배우자를 소환했습니다. 공천 헌금을 받았는지 추궁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둘째 아들의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김병기 의원 배우자 이모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합니다. 공천 헌금 받은 거 인정하세요? 김병기 의원도 알고 있었나요? 이 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초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동작경찰서가 확보한 탄원서에는 전직 구의원 김모 씨와 전모 씨가 이 씨의 요구로 각각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배우자의 공천헌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이 재직했던 A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조건을 채우기 위해 다니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부정취업 관련 자료 확보하신 거 있으세요?
경찰은 김 의원의 취업 청탁과 차남의 부실 근무 의혹을 확인할 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김 의원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경찰이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 말고도 다른 민주당 인사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 시 의원의 녹취를 대거 확보했는데 여기에 민주당 현역 의원이 거론됐다고 합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경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이 아닌 또 다른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지난 19일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서울시의회로부터 PC 한 대를 제출받았는데 여기엔 김 시 의원의 음성이 담긴 녹취 120여 개가 들어있습니다.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시 의원과 전 서울시의원 A씨가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대화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김 시 의원이 당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했지만 강선우 의원이 반대하자 또 다른 민주당 쪽 인사들과 접촉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선관위 제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아직까지 전현직 국회의원 중 범죄 혐의자로 특정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 의원 측은 녹취에서 언급된 정치인이나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신고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항의했던 검사장들이 대거 좌천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침묵했던 친여 성향 김태훈 검사장은 승진했습니다. 검사 길들이기란 비판이 거셉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은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그러자 대검 참모들이 노 전 대행을 찾아가 용퇴를 건의했는데 당시 목소리를 낸 대검 간부들이 대거 좌천됐습니다. 장동철 대검 형사부장과 김영석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영하 과학수사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습니다. 또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일부도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앞서 박혁수 전 대구지검장 등 3명을 좌천시킨 데 이어 박현준, 박영빈, 유도윤, 정수진 검사장을 추가로 법무연수원으로 보낸 겁니다. 인사 발표 직후 박영빈 검사장은 사의를 밝혔습니다. 반면 검사장 집단 성명에 불참했던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줄 세우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검사장급 인사는 적극적으로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장들을 좌천시킨 것이라며 조직을 안으로부터 망가뜨리는 인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여권의 불리한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와 항소 포기 압박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AI 시대에 로봇이 현실화하면서 우려했던 인간과의 갈등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올 초 CES에서 공개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인간형 로봇을 현대차 노조가 결사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는 이 로봇을 2년 뒤 미국 공장부터 투입할 계획인데요. 국내 도입할 때 논란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로봇과 사람이 경쟁만 해야 하는 건지 공존의 길은 없는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오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워있던 로봇이 묘기를 부리듯이 일어서더니 진짜 사람처럼 편안하게 걷습니다. 각 관절과 머리도 자유자재로 회전합니다. 현대차의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This lets Atlas move even more efficiently than humans, particularly in manufacturing environments where every second counts. 아틀라스 공개와 함께 현대차가 2년 뒤인 2028년 미국 공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현대차 주가는 약 2주 만에 80%가량 폭등했습니다. 현대차의 새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아틀라스에 대해 현대차 노조가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성명을 내고 노사 합의 없이 단 한 대의 로봇도 들여올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거란 위기감 때문입니다. 아틀라스 한 대 가격은 약 2억 원으로 현대차 생산직 2명의 평균 연봉과 맞먹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24시간 일할 수 있어 매일 2사람 목 이상을 해내기 때문에 1년 안에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 영하 20도나 영상 4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일을 해냅니다. 로봇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위험한 작업이나 또 사람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들에 우선 적용을 해서 노조와 로봇의 갈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로봇을 본격 도입하기도 전에 암초에 부딪힌 현대차와 달리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로봇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장동욱 기자입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부품을 손에 들고 이동하는 로봇. 폼에 맞춰 정확하게 조립하는 데 성공합니다. BMW가 생산 라인에 투입한 로봇인데 로봇 한 대가 하루 1,000개의 조립을 담당합니다.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텍사스 공장에 시범 투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대량 생산을 통해 로봇 가격을 낮추고 자동차 공장 배치도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ost of production once you hit 1 million units per year is probably around the $20,000 range. 중국 전기차 회사들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 현장에서 적극 활용 중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이 로봇 도입을 서두르는 사이 현대차만 애써 개발한 로봇을 정작 생산 라인에 투입하지 못할 경우 생산성과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동차 생산 공장을 테스트베드 삼아 아틀라스의 생산 단가를 낮추고 성능을 높여 피지컬 AI와 로봇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현대차의 미래 전략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로봇화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러한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는 게 대한민국인데 이 장점을 못 살린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 노조의 성명 발표 이후 현대차 주가는 3% 넘게 하락했습니다. TV조선 장동입니다. 그린란드를 차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막으려는 유럽 국가들 간의 긴장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유럽을 대하는 태도는 안하무인이었습니다. 무례한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먼저 신은서 기자입니다. 6년 만에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 부분을 그린란드 문제에 할애했습니다. 나토와 합의틀을 마련하면서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그린란드를 갖겠다는 뜻은 강경했습니다. That's our territory, as many of the European nations have. They've acquired. There's nothing wrong with it. 트럼프는 덴마크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패배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에 감사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After the war, we gave Greenland back to Denmark. But how ungrateful are they now? 캐나다 역시 미국 덕분에 존재한다며 감사해야 한다고 했고 유럽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힐난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대해선 앞서 식사 제한 메시지를 공개해버린 데 이어 선글라스 착용을 웃음 소재로 삼았습니다. Emmanuel Macron, I watched him yesterday with those beautiful sunglasses. What the hell happened? 1시간 넘는 연설 동안 곳곳에선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There was nothing offered there. It was at times boorish. 트럼프는 반면 자신이 추진 중인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또다시 우호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한 발 물러서긴 했어도 그린란드를 갖겠다는 트럼프의 욕심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그래서인지 앞서 보셨듯 다 같이 모인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급기야 미 상무장관은 유럽의 에너지 정책까지 비난했고 유럽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와 합의틀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tror ikke på noget han siger. Det tror jeg ikke der er så mange der tror på. Man er bekymret for. 덴마크 외무장관 역시 문제가 사라지는 것 아니라며 영유권은 레드라인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Altså, vi starter jo ikke nogen forhandlinger med afsæt i, at vi giver op på nogle grundlæggende principper. Det kommer vi aldrig til.
그린란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유럽은 다보스 포럼 만찬장에서 감정 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러트닝 미 상무장관이 재생에너지가 아닌 석탄을 주 에너지원으로 써야 한다며 화석연료 퇴출을 추진 중인 유럽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린 겁니다. Why are you going to do solar and wind? Why would Europe agree to be net zero in 2030 when they don't make a battery? 유럽 측 인사들의 야유가 쏟아졌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만찬장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린란드 문제로 불거진 미국과 유럽의 균열은 에너지와 기후 정책을 둘러싼 가치 충돌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LA 공항에 억류됐다가 1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당시 미국 입국에 필요한 서류 일부가 없었다는데 까다로워진 트럼프 정부의 심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귀국해 한국에서 개인 훈련과 일정을 소화한 이정후. 미국에서의 강도 높은 훈련이 기대된다며 어제 인천공항을 떠나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습니다. 미국에 나가면은 선수들하고 같이 또 몸 만들고 할 텐데 그런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도착 이후 입국 서류 일부를 한국에 두고 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LA 국제공항에 억류됐습니다. 이정후는 자이언츠 구단과 샌프란시스코가 지역구인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 등의 노력으로 약 1시간 뒤에야 풀려났습니다. 펠로시 의원 측은 이정후의 구금 해제를 위해 의회 파트너와 연방 당국자 등에게 긴급하게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입국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구단과 에이전트는 관계 당국이 문제를 신속하게 정리했고 입국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며 정치적인 문제는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이정후는 LA에서 개인 훈련을 마친 후 팀 스프링 캠프가 차려진 애리조나주로 이동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I'm looking for freedom. By making their minds so strong they would forget about their bodies.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석가모니는 극단적인 단식 고행에 몰두했습니다. 몸을 비워 마음을 다지는 수행이었죠. 사람이 곡기를 끊는다는 건 인간이 택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언어입니다. 삶의 본능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단식은 늘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목적을 이루려다 목숨까지 잃은 적도 있습니다. Bobby Sands is dead. The 27-year-old member of the Irish Republican Army who went on a protest hunger strike 66 days ago has died. 북아일랜드 분쟁으로 수감된 바비 샌즈는 정치범 인정을 요구하다 숨졌습니다. 대처 수상이 범죄가 범죄지 무슨 정치적 범죄냐고 물러서지 않아 일어났던 비극이었습니다. 이 특검법의 무도함과 그리고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저의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께 더 강력하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간 단식하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 게이트 관련 특검 관철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여권은 참 차가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생뚱맞고 뜬금없는 단식 투쟁이 아닌 단식 투정 같다고 비하했습니다. 신임 정무수석은 불과 100m도 안 되는 곳까지 왔으면서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습니다. 사실 국민의힘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이재명 과거 민주당 대표가 단식할 때였죠. 웰빙 단식, 방탄 단식 쇼라고 비난한 게 누구였습니까? 역시 누구도 이 대표를 찾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 이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아량 없는 여권의 행태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게 정치라지만 어찌 보면 가장 쉬울 수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장 대표를 찾았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말처럼
힘 있는 쪽이 먼저 팔 벌리고 귀 열어 경청하면 됩니다. 귀도 막히고 마음도 막힌 한국 정치, 국민 가슴도 답답합니다. 1월 20일 윤정호 앵커 칼럼, 고구마 정치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2도까지 내려가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외출 시 보온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추위 속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호남 서해안에 1에서 5cm, 내일 밤부터는 서울 등 중부 내륙에 1cm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으로는 건조경보가, 영남 대부분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2도, 춘천 영하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영하 1도, 대구 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2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